안녕하세요 친구들, 역사 혜정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죠. 바로 유럽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유럽 세계의 역사 하면 여러분들 유럽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뭔가 나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이 유럽 세계의 역사는요, 바로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성립이 되고요. 이 로마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는요, 주로 이 정치의 발전을 살펴볼 거예요. 시대마다 이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가 나중에는 분열이 됩니다. 로마가 나뉘게 되고 그 나뉘었던 로마가 어떤 왕국들을 수립하고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이나 서양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크리스트교입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와 관련해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 동서로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황권이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황제가 무릎을 꿇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십자군 전쟁의 시작까지 우리가 로마부터 십자군 전쟁까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간결하게 선생님과 함께 어려움 느끼지 않게 흐름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세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시작은 로마의 성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로마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유럽 사회 전체가 뭐 프랑크 왕국, 뭐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성립을 합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요, 이 테베레 강변의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의 역사는 정치를 좀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로마의 역사는 이 왕정에서부터 처음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소수의 귀족의 정치인 귀족정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정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공화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제정, 황제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습군주나 뭐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에 다른 또 집단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그 평민회, 호민관, 뭐 12표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귀족들이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평민의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평민의 지위가 올라가게 된 데에는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장을 하고 싸워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뭔가 권한을 달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평민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민관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호민관이란 평민의 이런 권리를 담당해주는 대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호민관이 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호민관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집정관이라고 해서요. 집정관이라고 해서 이들은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집정관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평민에서 선출을 하는 등 이런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로원이라고 해가지고 원로원들은 입법 및 자문기구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평민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평민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리를 담당해주는 호민관을 선출하고 12표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동안의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 이제 법으로서 평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평민들이 법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점점 성장을 함에 따라서 세력을 확장시켜야겠죠. 그래서 눈을 돌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자,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카르타고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카르타고에서 값싼 곡물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자 이제 막 일부 소수의 귀족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자영농이 몰락을 합니다. 자영농이 몰락을 하고 땅을 막 빼앗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다가 그라쿠스라는 형제가 개혁을 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인 정치가. 이 군인 정치가들이 막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나중에 사람으로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에게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존엄한 자.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존엄한 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황제 정치라고 하면 어떤가요? 뭔가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공화정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황제 정치 괜찮을까?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요, 자기는 뭐 시민이다 막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이 뒤부터 5명의 현재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현재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현명한 왕들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때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정말 로마의 뭔가 전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죠. 이 세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대제가 뭔가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고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거든요. 여기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크리스트교 이것들을 막 공인하는 등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 장남에게 로마의 동쪽을 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남에게 서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로마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수립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요 시기가 4세기 말 훈족이 막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이 게르만족들이 아래로 막 내려오게 됩니다. 게르만족은요, 이 북유럽에 있던 민족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뭐 반달족, 프랑크족, 다양한 족들이 이제 막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프랑크 왕국은
이 카롤루스 대제 때가 되면 옛 그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의 대부분. 그리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건설을 했어요. 교회를 건설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교황으로부터 받습니다. 너가 진짜 서로마 황제다 라고 하면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교황으로부터 받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이쪽은 어떻게 보면 서유럽 쪽이었다면, 서로마 쪽이었다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 여기는 동로마가 됩니다. 이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에는요, 조금 여기와 달랐어요. 성격이 조금 달랐는데 바로 여기는 황제 중심의 좀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이에요.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었고 마치 황제가 교회를 좀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황제가 마치 교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 해서 우리 그 성상들 있죠. 동상들 같은 거, 성스러운 이런 동상들을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령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레오 3세 때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 해서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도 같다. 왜 그런 성상들을 숭배하냐. 그냥 신을 믿으면 되지. 그 동상에다가 절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 특히나 서로마 쪽에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프랑크 왕국이 수립되고 이 옛 서로마 영토를 회복하고 게르만족들이었잖아요. 이들이. 그죠? 이 게르만족들에게 포교를 위해서는 게르만족의 포교를 위해서 이 성상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쌤이 옛날에 딱지를 접어서 놀았어 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이나 뭔가 사진이나 모습이 없다면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르만족에게 뭔가 크리스트교를 설명하거나 혹은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유럽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서로마 쪽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동서교회가 분열이 나게 되는데요. 그리스 정교가 바로 동쪽이죠. 동로마 쪽, 그 다음에 서쪽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 정교는 성상을 숭배하고 믿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이런 성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상이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트교는요. 이 크리스트교는 이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 정말 세력이 확장이 돼요.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 점차 세력이 매우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장되는 세력 속에서 교황이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바로 마치 이 서유럽 사회의 정신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서유럽 사회에서 뭔가 정신적 지주라고 하죠.
정신적인 지배자가 되고 뭔가 교황의 권한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황도.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대립이 펼쳐지게 돼요. 성직자 임명권. 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원래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가 사실 성직자 임명권을 좀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기의 사람들을 막 하게 되고 뭔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성직자 임명권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하게 되고 교황의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황제한테 이걸 황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교황이 거기에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황과 황제의 뭔가 대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자, 교황과 황제의 대결.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그 다음에 황제인 하인리히 4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교황과 황제에서 황제가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황이 이 황제에게 황제를 파문시켜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크리스트교의 입장에서 크리스트교인으로서 이렇게 마치 자격이 없다, 탈락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크리스트교였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마치 이 파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황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황제를 지지하지 않게 되고 황제는 이 교황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좀 폐위시켜 보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빈 거죠. 싹싹 빈 거죠. 오히려 자신의 황제권이 약해질 것이 두려워서 여기 카노사 성에서요. 빌었어요. 계속 빕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빌었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란 바로 이 카노사 성에서 교황을 기다리면서 계속 빌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황권이 매우 강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은 더 뒤에는 더 이렇게 세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요. 교황은 해, 그 다음에 왕은 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 교황권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봤던 그림이나 이런 거에서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는 갑옷, 뭐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 이 셀주크 튀르크 혹은 투르크라고 하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를 점령하냐면 예루살렘을 딱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지. 여기는 우리에겐 성지야. 크리스트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인 이 셀주크 튀르크가 점령을 했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성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성지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 교황이 전쟁을 호소합니다. 우리 도와서 우리 같이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이 셀주크 티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뒤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도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도 교황에게 요청하게 되고 교황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지를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비잔티움의 입장에서도 저 압박하고 있는 셀주크 튀르크를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사들, 제후들도 내가 저기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몫 챙겨오겠다.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저기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성지를 한때 회복을 합니다. 한때 회복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성지 회복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게 뭔가 여러 차례, 한 차례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잠깐 성지를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되는 전쟁이죠. 전쟁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돈도 많이 들 거고 군사들도 막 가서 죽게 될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성지 회복에 실패하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어때요? 교황한테 드는 생각은 어떤가요? 그쵸? 아니 성지 회복하러 간 다음에 교황한테 드는 생각은 교황의 권위가 당연히 이제부터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참전했던 제후들이나 그다음에 뭐 기사들, 거기 밑에 있던 기사들도 성지 회복을 못하게 되면 얻어올 게 없잖아요.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쵸?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로마가 만들어지고 십자군 전쟁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내용 잘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로마의 성립부터 십자군 전쟁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로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 로마는 왕정에서 시작해서 귀족정, 그리고 공화정, 그리고 황제 정치인 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던 로마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서로마와 비잔티움 제국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서로마의 대표적인 왕국의 이름이 기억이 날까요? 맞아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에게 이렇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로마의 경우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쭉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동로마 쪽인 비잔티움 제국과 서로마 쪽은 이 종교가 좀 달랐어요. 이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성상 숭배 금지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동로마는 성상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성상 숭배를 금지하게 되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상 숭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이 크리스트교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보호 아래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교황이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죠. 마치 정신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권과 황제의 결투, 누가 승리했죠? 맞아요. 교황이 승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이 무엇이다? 성지를 회복하겠다라는 처음의 목표,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회복을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는 많은 실패를 겪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교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유럽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은? 맞아요. 이제 우리가 유럽을 쭉 한번 살펴보았으니까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중국의 4대 문명, 4대 문명의 하나인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당나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흐름대로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의 내용 꼭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